도시의 심장부,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거대한 수정처럼 빛나는 밤이었다. 박민주는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에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리릭 짧고 건조한 전자음이 울리고 묵직한 방화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의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냉기, 어린 침묵이 펼쳐졌다. 안에 지우의 향수 냄새 대신 아무도 살지 않는 모델하우스처럼 공허한 공기가 그를 맞았다. 언제나와 같은 귀가였다. 그는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신발을 벗고 대리석 바닥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화려한 불빛들은 그의 마음에 조금의 온기도 더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수백만 개의 불빛이 제각기 빛나고 있는 저 도시 속에서 이 집만이 외딴 섬처럼 느껴졌다. 식탁 위, 지우가 아끼는 크리스털 문진 아래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이미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간결하고 우아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독히도 사무적인 아내의 필체. 파트너사와 저녁 약속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마. 지우, 민주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메모를 내려놓았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세계적인 코스메틱 브랜드의 마케팅 디렉터인 아내에게 저녁 약속은 일의 연장이었고 그는 언제나 그 연장선 밖의 사람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주방으로 향했다. 위스키라도 한 잔 할까 싶었지만 공복에 마시는 술은 그저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찬장이었다. 익숙하게 손을 뻗어 인스턴트 라면 봉지를 꺼내려던 순간 등 뒤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복도 어귀에 이수연이 서 있었다. 아내의 동생, 그의 처제였다. 수연은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모를 만큼 조용했다. 얇은 면으로 된 긴 소매 파자마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길게 풀어헤친 머리카락은 그녀의 슬픔처럼 짙고 무거워 보였다. 1년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고 이곳으로 들어온 후 그녀는 언제나 저렇게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소리 없이 움직이고 최소한의 말만 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에서 보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이런 상황은 드물었다. 보통 그가 귀가할 시간이면 그녀는 이미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아, 처제, 안 자고 있었네.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멋쩍었다. 수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소리 없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민주는 자신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침입자가 된 듯한 기분의 라면을 꺼내려던 손을 슬그머니 내렸다. 그가 돌아서려던 찰나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소리였다. 저녁 아직이시죠? 민주는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넨 것에 조금 놀랐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응 하고 짧게 대답했다. 제가 찌개를 좀 많이 끓여서 괜찮으시다면. 수연은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작은 냄비를 가리켰다. 그제야 민준의 코끝으로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가 스며들었다. 지우가 싫어해서
이 집에서는 거의 맡아본 적 없는 된장찌개 냄새였다. 인공적인 디퓨저 향이나 지우의 값비싼 향수가 아닌 흙과 시간과 온기가 담긴 냄새. 그것은 아주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의 한 조각을 건드리는 듯한 향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것보다야 훨씬 나은 선택이었다. 무엇보다 이 어색한 침묵과 차가운 공기를 견딜 수 없었다. 수연은 말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동작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익숙한 능숙함이 묻어났다. 작은 냄비가 식탁 위로 옮겨지고 냉장고에서 정갈하게 담긴 밑반찬 몇 가지가 나왔다.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 퍼지고 두 사람 앞에 수저가 놓였다. 민주는 그저 소파에 앉아 그녀의 움직임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 슬픔이 어려 있는 옆모습,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걸음걸이.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정물화처럼 고요했다. 이윽고 식사가 시작되었다. 지우가 해외 출장에서 큰맘 먹고 사온 8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거대한 월넛 식탁의 양끝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그 사이의 거리가 아득하게 느껴졌다. 민주는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한 입 떠먹었다. 뜨겁고 깊고 진한 맛이 혀를 감쌌다. 인공 조미료의 자극적인 맛이 아닌 오랜 시간 우려낸 듯한 편안한 맛이었다. 차갑게 식어있던 속이 뜨거운 국물 한 모금에 천천히 풀리는 기분이었다. 지우가 선호하는 차가운 샐러드나 그가 혼자 먹던 인스턴트 음식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위로였다. 맛있네. 그가 무심코 중얼거렸다. 수연은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숙였다. 그녀는 거의 먹지 않았다. 그저 숟가락으로 밥을 깨작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은 이전의 공허한 침묵과는 달랐다. 텅 빈 공간을 채우는 공허함이 아니라 차분하게 가라앉은 고요함이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찌개가 보글거리며 식는 소리, 두 사람의 희미한 숨소리가 그 고요함을 채웠다. 민주는 문득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보았다. 식탁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다. 눈 밑의 그늘은 그녀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였고 꼭 다문 입술에서는 깊은 고집과 슬픔이 동시에 느껴졌다. 지난 몇 달간 그는 그녀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아내의 아픈 동생, 남편을 잃고 의지할 곳 없어 들어온 처제로만 생각했다. 때로는 그의 집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불편한 존재로 여기기도 했다. 아내와 나누어야 할 공간과 감정의 일부를 그녀가 잠식하고 있다고 이기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그녀는 더 이상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수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깊은 상실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차려준 이 저녁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차가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벌이는 작은 투쟁처럼 느껴졌다. 그가 자신의 아내에게서조차 받지 못했던 따뜻한 저녁 식사를
가장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그녀에게서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떤 감정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연민이었고 어쩌면 동질감이었을지도 모른다. 화려한 성공과 완벽해 보이는 삶의 이면에 그 역시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표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사가 끝났다. 민준이 일어나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수연이 조용히 그를 막아섰다. 제가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준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물러났다. 그는 잠시 주방에 서서 묵묵히 그릇을 닦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늘고 힘없는 등이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려는 강한 심지가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닫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보았다. 수연은 이미 설거지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후였다. 식탁 위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집은 다시 원래의 침묵과 어둠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된장찌개의 잔향 때문일까? 아니면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침묵 속에서 저녁을 나누었기 때문일까? 민주는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밤 이 집의 공기가 이전과는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미세한 변화의 중심에 창백한 얼굴의 처제 이수연이 있었다. 그는 차가운 방문 손잡이를 잡은 채 한동안 그 낯선 온기의 여운 속에서 서 있었다. 그날의 저녁 식사 이후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고 각자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텅 비어있던 공간을 채우던 정막의 성질이 바뀌었다. 이전의 침묵이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진공 상태 같았다면 이제는 무언가 작은 입자들이 떠다니며 서로를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듯한 밀도 있는 침묵이었다. 박민주는 스스로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퇴근길. 그는 더 이상 텅 빈 집에 들어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현관문 앞에서 아주 잠깐 어떤 기대 같은 것을 품고 있음을 깨닫고는 스스로에게 놀라곤 했다. 그 기대의 실체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기다리는 것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아내의 부재를 알리는 메모지뿐만은 아닐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 같은 것이었다. 저녁 식사는 그들만의 새로운 의식이 되었다. 수연은 언제나 두 사람분의 저녁을 준비했고 민주는 군말 없이 식탁에 앉았다. 대화는 여전히 날씨나 뉴스 같은 피상적인 주제를 맴돌았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밥을 먹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녀의 길고 까만 속눈썹을, 간간히 반찬을 권하는 가느다란 손가락을, 슬픔이 묻어나는 인매를 훔쳐보았다. 그리고 그녀 역시 가끔 고개를 들어 그와 시선을 맞추고는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심장이 작게 덜컹거리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변화는 수연에게서도 나타났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낮 시간에는 거실에 나와 조용히 책을 읽거나 작은 화분에 물을 주기도 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바로 요가였다. 밤 10시가 넘으면 그녀는 거실 한쪽에 짙은 남색의 요가 매트를 깔고
조용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는 처음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적잖이 당황했다. 그의 집 거실은 언제나 지우의 취향이 담긴 차갑고 정적인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누군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며 몸을 늘리는 모습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서재에서 일을 하는 척했지만 열린 문틈으로 그녀의 모습을 훔쳐보곤 했다. 꽉 조인 레깅스와 몸에 붙는 티셔츠 차림의 그녀는 그가 알던 처제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슬픔에 잠겨있던 연약한 모습 뒤에 자신의 몸을 통제하고 다스리려는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 가느다란 팔다리가 만들어내는 유연한 곡선. 집중할 때 미간에 잡히는 옅은 주름. 힘겨운 동작을 해낼 때마다 터져 나오는 가쁜 숨소리. 그 모든 것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성적인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생에 대한 경외감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깊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을 목격하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거실 소파에 앉아 의미 없이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다. 수연은 여느 때처럼 매트 위에서 요가를 하고 있었다. 그날 그녀가 도전하는 동작은 유난히 어려워 보였다.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기는 자세였다. 그녀는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다리가 끝까지 넘어가지 않고 허공에서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입에서 앓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민주는 저도 모르게 TV 리모컨을 내려놓고 그녀를 보고 있었다. 도와줘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다. 그는 그녀의 형부였고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나서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었다. 그가 망설이는 사이 수연이 먼저였다.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며 그를 돌아보았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저 형부, 혹시 이 자세 좀 봐주시겠어요? 인터넷 영상 보고 따라 하는데 자꾸 허리에 힘이 들어가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망설임으로 가득했다. 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안 돼. 이건 아니야. 하지만 고통과 간절함이 뒤섞인 그녀의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어디가 어떻게 안 된다는 건데 그의 목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딱딱하게 나갔다.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야 하는데 자꾸 허리가 꺾여요. 복부에 힘을 주라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민주는 요가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운동 역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었다. 그는 잠시 그녀의 자세를 살펴본 뒤 최대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설명했다. 허리가 아니라 골반을 축으로 몸을 말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해봐. 엉덩이를 먼저 들어 올리고 그 힘으로 다리를 넘기는 거야. 그는 말로만 설명하며 팔로 허공의 궤적을 그렸다. 수연은 그의 말을 듣고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거의 울상이 되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죄송해요. 형부, 제가 너무 둔해서. 그녀의 자책 섞인 목소리에 민주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훅 하고 끼쳐오는 그녀의 땀 냄새와 샴푸 향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다. 다시 해봐. 내가 보면서 말해줄게. 수연이 다시 바닥에 눕자. 그는 어쩔 수 없이 몸을 숙여야 했다.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허리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이 약해 불필요하게 허리에 힘을 주고 있었다. 여기에 힘이 너무 들어가. 허리는 바닥에 붙이고 배에 힘을 줘. 그가 말했지만 그녀는 감을 잡지 못했다. 결국 그는 최후의 선택을 해야만 했다. 잠깐만, 실례할게. 그는 짧게 말하고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몸에 가져갔다. 한 손은 그녀의 잘록한 허리에, 다른 한 손은 등허리 바로 위 척추에 살짝 얹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의 손바닥을 통해 그녀의 맨살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얇고 땀에 젖은 티셔츠는 아무런 장벽도 되지 못했다. 부드럽고 탄력 있고 무엇보다도 놀라울 정도로 뜨거운 천. 민준의 손끝에서 시작된 전율이 팔을 타고 올라와 심장을 강타했다. 쿵 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수연의 몸이 미세하게 흠칫 떨렸다. 그녀의 숨이 순간 멎었다는 것을 맞닿은 등을 통해 알 수 있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이었다. 죽은 남편의 다정하고 익숙한 손길과는 전혀 다른, 단단하고 낯설고 어딘가 위험하게 느껴지는 손길. 그 손길은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한 구석까지 녹여버릴 듯한 뜨거움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형부의 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한 남자의 손이었다.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휩쓸었다. 민주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처제의 몸이다. 아내의 동생, 넘지 말아야 할 선. 수많은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손은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본능적으로 그녀의 몸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움직였다. 여기에 힘을 빼고 배를 끌어올려.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간신히 말을 이으며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받치고 척추의 움직임을 유도했다. 그의 손길에 따라 그녀의 몸이 천천히 말려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두 발끝이 머리 넘어 바닥에 가볍게 닿았다. 됐다. 성공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쁨도 없었다. 민주는 화들짝 놀라며 용암에 닿은 듯 손을 뗐다. 수연 역시 서둘러 몸을 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다. 바닥에 요가 매트, 소파에 쿠션, 꺼져 있는 TV 화면. 그 어떤 것이든 시선을 둘 곳을 찾아 헤맸다. 민준의 손바닥에는 아직도 그녀의 뜨거운 천과 부드러운 감촉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수연의 등허리에도 그의 단단했던 손의 흔적이 낙인처럼 찍혀 있는 듯했다. 고맙습니다. 형부. 수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다. 아니야. 별거 아니었어. 민주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먼저 들어갈게. 피곤하네. 그는 도망치듯 서재로 향했다. 문을 닫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문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평범한 손이었지만 그에게는 마치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손끝에 남은 감촉이 되살아났다. 부드럽고 뜨거웠던 그녀의 살결, 가늘게 떨리던 몸의 진동, 땀과 섞인 은은한 샴푸 향기. 그 모든 것이 그의 오감을 지배했다. 그것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계선을 넘는 행위였고 금기를 건드린 신호였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그 순간 그가 느꼈던 강렬한 끌림을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의 강렬했던 접촉은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웠다. 아니, 어쩌면 벽이라기보다는 짙은 안개에 가까웠다. 서로의 존재는 느껴지지만 그 형태나 감정은 흐릿하게 가려져 섣불리 다가갈 수도,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는 상태. 그 안개 속에서 두 사람은 길 잃은 아이처럼 헤맸다. 아침 식탁의 풍경부터 달라졌다. 된장찌개의 온기는 간데없고 다시 차가운 침묵이 식탁을 점령했다. 수연은 토스트 한 조각을 억지로 입에 밀어넣고는 늘 먼저 자리를 떴고 민주는 그녀가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참았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시선이 마주치는 일은 없었다. 설거지를 할 때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마저 서로를 놀라게 할 만큼 예민한 날들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거실에서 요가 매트가 사라진 것이었다. 수연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거실에서 요가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간 듯 방문을 굳게 닫고 자신을 고립시켰다. 민주는 그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듯한 묘한 상실감을 느꼈다. 그의 일상에서 낯설지만 강렬했던 한 장면이 통째로 도려내진 기분이었다. 민주는 일에 몰두했다. 의식적으로 야근을 자처했고 퇴근 후에는 일부러 회식 자리에 끼어 시끄러운 동료들 틈에서 술을 마셨다. 어떻게든 머릿속을 비우고 싶었다. 손바닥에 낙인처럼 찍힌 그날의 감촉을, 떨리던 그녀의 숨결을, 짙은 샴푸 향기를 지워내고 싶었다. 그는 아내에게 더 자주 연락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다정한 문자를 보내고 업무차 걸려온 전화에도 상냥하게 대꾸했다. 그것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의 표현이자 스스로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필사적인 자기 기만이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허사였다. 술에 취해 늦은 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그는 문득문득 그녀를 떠올렸다. 지금쯤 그녀는 무얼 하고 있을까? 잠은 잘 자고 있을까? 그날 이후로 한마디도 제대로 섞지 못한 그녀의 안부가 궁금했다. 그리고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이 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마주할 깊은 침묵과 그 안에 있을 그녀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은 지우가 부산으로 1박 2일 출장을 떠난 날이었다.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지만 텅 빈 집은 유난히 크고 스산하게 느껴졌다.
수연은 저녁도 거른 채 일찌감치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다. 그는 대충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고 샤워를 한 뒤 침대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뒤척일 때마다 킹 사이즈 침대의 빈 공간이 그를 비웃는 듯 했다. 지우가 있을 때도 그 공간은 늘 비어 있었지만 그녀의 부재가 확정된 밤에는 그 빈 공간이 물리적인 실체처럼 그를 짓눌렀다. 천장의 무늬를 세고 양을 세어보아도 정신은 점점 더 또렷해졌다. 그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목이 말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섰다. 달빛이 통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어와 집안의 가구들은 푸른빛을 띤 유령처럼 보였다. 주방으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이 복도 중간에서 멈칫했다. 아주 희미한 소리.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흐느낌이었다. 누군가 목청껏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필사적으로 삼키고 억누를 때 나는 그런 종류의 소리였다. 소리는 수연의 방문 앞에서 새어 나오고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지 어디 아픈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소리는 더 선명해졌다. 흐느끼는 소리 사이로 무언가 애달프게 중얼거리는 소리도 간간이 섞여 들렸다. 여보, 보고 싶어. 나 너무 힘들어. 죽은 남편을 부르는 소리였다. 그 순간 민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돌아가야 했다. 이것은 그녀의 사적인 고통이고 자신이 침범해서는 안 될 영역이었다. 이성과 도덕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굳게 닫힌 방문 대신 문 아래의 작은 틈새로 향했다. 그 틈으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빗줄기 속으로 그녀의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발밑을 적시는 듯했다. 그는 차마 발을 뗄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문이 아주 살짝, 소리 없이 움직였다. 꽉 닫혀 있던 것이 아니라 살짝 열려 있었던 모양이다. 1cm 남짓한 틈. 그 틈으로 방 안의 풍경이 보였다. 민주는 숨을 멈췄다. 방 안은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어 어둑했다. 그 주황빛 불빛 아래 수연이 바닥에 등을 보인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잠옷 차림 그대로였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그녀의 가녀린 등이 가쁘게 들썩이고 있었다. 소리 죽여 우느라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액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결혼 사진이었다. 턱시도를 입은 남자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연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사진. 그녀는 그 액자를 부서져라 끌어안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민주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며칠 전 그의 손길 아래서 뜨거운 천을 전하던 그 등, 단단한 근육과 부드러운 피부의 감촉을 느끼게 했던 그 등이 지금은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채 위태롭게 떨고 있었다. 그것은 유혹의 몸짓이 아니었다. 관능적인 실루엣도 아니었다. 그가 본 것은 상처 입은 짐승이 홀로 자신의 상처를 핥고 있는
처절하고 고독한 모습이었다. 며칠 동안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욕망과 죄책감이 한순간에 부끄러워졌다. 그는 지금껏 그녀의 겉모습과 자신의 외로움이 빚어낸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영혼이 내지르는 비명을 듣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저 작은 등을 감싸 안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형부였고 그의 위로는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었다. 그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 우는 걸까? 그녀가 불쌍해서 아니면 그녀의 모습 위로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일까?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은 여전히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아내 지우와 자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서로의 고통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던가. 그들은 언제나 괜찮은 척, 강한 척, 서로의 삶에 무관심한 척 살아왔다. 문제가 생겨도 함께 해결하기보다는 각자의 방식으로 회피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속이 텅 비어버린 화려한 수정 상자와 같았다. 하지만 수연은 달랐다. 그녀는 온몸으로 자신의 고통을 끌어안고 울부짖고 있었다. 그것은 적어도 살아있는 자의 몸부림이었다. 민주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가 수연에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에게는 없는 진실된 감정에 대한 갈망이었다.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는 용기에 대한 경외심이었다. 그날 밤 닫힌 문틈으로 엿본 그녀의 눈물은 그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요가 매트 위에서의 육체적 접촉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방식으로 그는 그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말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이전의 박민준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며칠 후 집안의 공기를 규정하던 또 다른 축, 김지우가 떠났다. 파리에서 열리는 대규모 론칭 행사를 총괄하기 위한 일주일간의 유럽 출장이었다. 그녀가 떠나던 날 아침은 평소처럼 분주하고 효율적이었다. 지우는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흐트러짐 없는 메이크업을 한 채. 한 손으로는 토스트를 먹고 다른 한 손으로는 노트북으로 실시간 업무 보고를 받았다. 그녀의 동선은 군더더기 없었고 그녀의 말은 언제나처럼 명확한 지시로 이루어져 있었다. 민준 씨. 서재 3번째 서랍에 있는 계약서. 사본 좀 챙겨서 오후에 김 비서한테 퀵으로 보내줘요. 그리고 수연아. 언니 없는 동안 밥 잘 챙겨 먹고 힘들면 뭐든 형부한테 말하고. 그녀의 말은 다정했지만 마치 잘 짜인 스케줄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현관 앞에서 그녀는 민준에게 짧게 입을 맞추고 수연의 어깨를 2번 두드려 주었다. 그것은 애정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떠나기 전 거쳐야 할 의례에 가까웠다. 다녀올게. 캐리어를 끄는 소리가 멀어지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거대한 정적이 집안을 삼켰다. 지우라는 강력한 구심점이 사라지자 민준과 수연은 마치 중력을 잃은 행성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잠시 서 있었다. 그녀가 남기고 간 비싼 향수 냄새만이 공기 중에 남아
그녀의 부재를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켰다. 그날 하루는 길고도 어색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해 집 안을 배회하는 유령 같았다. 민주는 서재에 틀어박혔고 수연은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며칠 전 그가 엿보았던 그녀의 눈물, 그 비밀의 무게가 두 사람 사이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의 사건은 서로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유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어색함은 절정에 달했다. 지우가 없는 식탁은 유난히 휑했다. 수연은 말없이 밥과 국을 차렸고 민주는 죄인처럼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 식사는 거의 고문에 가까웠다. 밥알을 씹는 소리,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민준이었다. 이 숨 막히는 침묵은 그날 밤의 육체적 접촉보다 더 위험하고 불건전하게 느껴졌다. 그는 서로의 상처를 외면하고 침묵 속에 가두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큰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다. 처제. 수연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재수 씨 남편, 그러니까 서군 말이야. 민주는 서군이라는 호칭을 입에 올리는 것이 어색해 잠시 말을 더듬었다. 그는 수연의 남편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결혼식과 명절, 가족 모임에서 마주친 그는 언제나 밝고 선한 인상의 청년이었다. 결혼식 때 봤던 기억이 나. 참 좋은 사람이었지. 그의 말에 수연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얼굴에 경계심과 슬픔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 주제를 피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민주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힘들면 굳이 말 안 해도 돼. 그냥 가끔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때가 있으니까. 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수연의 단단했던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밥그릇만 내려다보았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웃는 게 예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시작이었다. 한 번 터져나온 기억의 물꼬는 막을 수 없었다. 수연은 처음에는 뜸을 들이며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고르며 이야기했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던 이야기. 서투르지만 진심이 담겨 있던 그의 프로포즈. 함께 여행했던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 사소한 일로 다투고 어설프게 화해했던 날들. 그녀의 이야기는 극적이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두 남녀가 만나 사랑하고 미래를 꿈꿨던 소박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 소박함 속에 담긴 행복의 밀도가 너무나도 짙어서 듣고 있는 민준의 가슴까지 아릿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발레 스튜디오를 여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은 서툰 솜씨로 인테리어를 돕고 주말에는 같이 장을 보고 저녁에는 마주 앉아 맥주 한잔하고 그런 평범한 삶을 꿈꿨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잠겨 들어갔다. 결국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작게 들썩였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며 잠시 숨을 고를 뿐이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만히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섣부른 위로나 값싼 동정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녀가 자신의 슬픔을 온전히 쏟아낼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파제처럼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나는 여기에 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였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수연은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표정은 이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다. 죄송해요. 형부. 괜한 이야기를 해서. 아니야. 이야기해줘서 오히려 내가 고맙지. 민주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역할이 바뀌었다. 이제는 수연이 그에게 질문을 던질 차례였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부는 행복하세요? 그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민준의 심장에 박혔다. 행복. 너무나도 오랫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단어였다.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대기업의 최연소 부장, 강남의 고급 아파트, 아름답고 능력 있는 아내. 그의 삶은 성공의 표준적인 모델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타인에게 드러냈다. 나는 그냥 멈추지 않는 쳇바퀴 위를 달리는 햄스터 같아. 왜 달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계속 달리는 거지. 가끔 쳇바퀴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면 저게 진짜 세상인가 싶다가도 막상 멈추면 뭘 해야 할지 두려워서 다시 페달을 밟는 거야. 그는 젊은 시절 건축가를 꿈꿨던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담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순수했던 시절. 하지만 현실과 타협하며 그는 도면 대신 기획서를 쓰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더 이상 형부와 처제의 대화가 아니었다. 삶의 무게에 지친 한 남자와 상실의 고통에 주저앉은 한 여자가 서로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보았고 서로의 외로움을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위로받았다. 그날 밤 둘만의 식탁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섬이 되었다. 거친 파도와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두 척의 난파선이 우연히 만나 잠시 서로에게 기대어 숨을 고르는 그런 섬이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식탁을 치웠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대화는 이어졌다. 어깨가 스치고 손끝이 닿았지만 그날 밤에 어색함은 없었다. 대신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온기가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그릇을 모두 정리하고 마주 섰을 때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경계나 욕망, 죄책감이 없었다. 오직 깊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동질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선을 넘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비로소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을 마주보고 있었다. 그들의 섬 같았던 밤이 지나고 주말이 찾아왔다. 금요일 밤부터 시작된 비는
토요일 아침이 되자 굵은 장대비가 되어 도시를 때렸다. 잿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은 빗줄기 속에 흐릿한 실루엣으로만 남았다. 세상과 집 사이에 거대한 수막이 쳐진 듯 완벽한 고립감이었다. 그 고립감은 역설적이게도 아늑했다. 지우가 없는 주말, 굳은 날씨라는 완벽한 핑계. 두 사람은 집이라는 공간 안에 갇혔지만 그것은 감금이 아니라 보호받는 느낌에 가까웠다. 하루는 느리고 평화롭게 흘러갔다. 오전 내내 민주는 거실 소파에 반쯤 누워 평소에는 읽을 엄두도 내지 못했던 두꺼운 역사책을 읽었다. 수연은 주방에서 무언가 부산하게 움직였다. 이윽고집 안에는 고소하고 달콤한 빵 굽는 냄새가 퍼졌다. 점심 무렵 그녀는 갓 구운 스콘과 따뜻한 홍차를 들고 나왔다. 출출하실 것 같아서요. 그녀는 옅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날 밤 이후 그녀의 얼굴에서 경계심과 깊은 슬픔의 그늘이 조금 걷혀 있었다. 민주는 책을 내려놓고 그녀와 마주 앉아 스콘을 먹었다. 바삭하고 따뜻한 스콘, 향긋한 얼그레이 홍차, 창밖의 빗소리.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들은 어제처럼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편안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주말을 함께 보내온 부부처럼 자연스럽고 익숙한 공기가 흘렀다. 오후에는 함께 영화를 봤다. 지우의 취향이라면 절대 고르지 않았을 오래된 흑백 로맨스 영화였다. 주인공들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에 수연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민주는 그런 그녀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영화의 내용보다 스크린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녀의 눈물과 감정에 따라 미세하게 변하는 표정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민주는 저녁으로 무얼 먹을까 고민하다 문득 찬장 구석에 있던 것이 생각났다. 지우가 작년 기념일에 선물로 받아놓고는 완전히 잊어버린 고급 프랑스 와인이었다. 평소라면 그냥 먼지만 쌓이게 두었을 테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어울릴 것 같았다. 처제, 와인 한잔 할까?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설거지를 하던 수연이 놀란 눈으로 돌아보았다. 와인이요? 집에 와인이 있어요? 아주 비싼 거. 아내가 받아놓고 까맣게 잊고 있는 모양이야.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그녀는 술이 약했고 형부와 단둘이 술을 마신다는 것이 어딘가 꺼림칙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와 집 안의 아늑한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부드러운 눈빛이 그녀의 망설임을 밀어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서툰 솜씨로 코르크 마개를 땄다. 퐁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짙은 과일 향이 공기 중에 퍼졌다. 그는 지우가 손님 접대용으로만 쓰던 가장 좋은 크리스털 잔 2개를 꺼내 검붉은 와인을 따랐다. 그들은 식탁 대신 거실 창가 바닥에 쿠션을 놓고 마주 앉았다. 통유리창에는 세차게 내리는 비가 만들어낸 물줄기들이 그림처럼 흘러내렸다. 그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물감처럼 번져 보였다. 첫 잔은 말없이 비웠다. 묵직한 바디감과 복합적인 향이 혀를 감쌌다. 알코올 기운이 혈관을 타고 퍼지자
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면서 기분 좋은 나른함이 찾아왔다. 비 오는 날엔 무슨 생각해요? 형부. 두 번째 잔을 채우던 수연이 먼저 물었다. 그녀의 뺨이 어느새 옅은 복숭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민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릴 땐 비 오는 날이 좋았어. 흙냄새,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 엄마가 부쳐주던 부침개 냄새, 세상이 온통 그런 냄새들로 가득했지.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가난했지만 정겨웠던 골목길, 언제나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던 어머니. 그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는 비 오는 날이면 그 사람이랑 자주 다투었어요. 그 사람은 비 오는 날 드라이브 하는 걸 좋아했는데 저는 그냥 집에서 뒹구는 게 좋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한번 따라 나서 줄 걸 그랬어요. 그랬다면 함께 비를 맞으며 웃었던 기억이 하나라도 더 남았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짙은 후회가 묻어났다. 와인은 사람을 솔직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술 기운을 빌려 어제보다 더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현재의 외로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생각까지도. 어느새 와인병이 거의 비어갈 무렵이었다. 수연은 붉어진 얼굴로 평소보다 조금 풀어진 눈빛으로 그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 시선이 너무나도 뜨겁고 고다서 민주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형부, 형부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 오는 소리에 섞여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그의 귓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꼭 예전처럼요. 예전처럼. 그 두 단어가 민준의 가슴에 날아와 박혔다. 그녀가 말하는 예전이 그녀의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자신에게서 죽은 남편의 그림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은 그에게 연민과 동시에 미묘한 질투,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을 느끼게 했다. 그녀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가 너무 나쁜 거죠. 형부한테서 그 사람을 보면 안 되는데 자꾸만 겹쳐 보여요. 형부의 다정한 눈빛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도 너무 닮아서 그래서 제가 잠시 잊어버려요. 형부가 저희 형부라는 사실을.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억눌러 왔던 슬픔과 금지된 감정에 대한 죄책감과 기댈 곳 없는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울음이었다. 민주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의 모든 이성과 경고등이 꺼져버렸다. 그의 눈에는 오직 상처 입은 채 자신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한 여자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몸을 숙여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녀의 떨리는 몸을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그의 품에 안긴 수연의 몸은 가늘고 작았다. 그는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그녀의 울음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그의 셔츠가 그녀의 뜨거운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이것은 요가 자세를 잡아주던 그날의 접촉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그날이 이성의 경계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이루어진 우연한 스침이었다면
지금의 포옹은 모든 이성을 버리고 감정의 심연으로 뛰어드는 의지적인 행위였다. 그는 그녀를 꽉 안은 채 그녀의 머리에 자신의 뺨을 기댔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샴푸 향과 와인 향이 섞여 끼쳐왔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품 안에서 두 사람은 잠시 세상의 모든 소란과 고통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연의 울음이 잦아들고 가쁜 숨소리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들은 떨어지지 않았다. 민주는 그녀를 놓아줄 수 없었고 수연은 그의 품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들어온 것처럼 위태롭고 기적적인 고요함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 포옹이 끝나고 나면 어떤 폭풍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랐다. 시간은 그들의 포옹 속에서 잠시 흐름을 멈춘 듯 했다. 창밖의 빗소리, 서로의 심장 박동소리, 가쁘게 오가는 숨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였다. 민주는 수연의 가녀린 어깨가 더 이상 떨리지 않는 것을 느끼고 나서야 아주 천천히 그녀를 안았던 팔의 힘을 풀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완전히 놓아주지는 않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등 위에 머물러 있었고 그녀 역시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이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 두 사람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웠다. 그녀의 크고 젖은 눈동자 속에 그의 흔들리는 얼굴이 비쳤다. 와인 때문인지 터져나온 감정 때문인지 그녀의 뺨은 여전히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 모습은 위태로우면서도 지독히 매혹적이어서 민주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이성이 경고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그녀는 내 아내의 동생이며 너는 그녀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그의 본능은 이성의 목소리를 짓밟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눈동자에서 오똑한 코를 지나 살짝 벌어진 붉은 입술로 향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그녀에게로 얼굴을 숙였다. 수연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처럼 그를 가만히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체념이었고 어쩌면 갈망이었을지도 모른다. 두 사람의 입술이 거의 맞닿아 흐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링, 링.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전자음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마치 금지된 의식의 한가운데 떨어진 벼락 같았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마치 뜨거운 불에 댄 사람들처럼. 소리의 근원지는 소파 위에 놓인 민준의 휴대폰이었다. 화면에는 Annie Hearts라는 글자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지우의 얼굴이 떠 있었다. 영상 통화였다.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는 허둥지둥 휴대폰으로 달려갔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화면 속 지우의 얼굴과 소파 구석으로 몸을 피한 수연의 창백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받으셔야죠, 형부. 수연이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손으로 눈물 자국을 닦아내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돈했다. 하지만 이미 붉어진 눈시울과 상기된 뺨은 감출 수 없었다. 민주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연결되자마자 지우의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터져나왔다. 자기야 뭐해? 왜 이렇게 늦게 받아? 화면 속 지우는 파리의 햇살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하얗게 빛나는 에투알 개선문이 보였다. 서울의 어둡고 비 내리는 거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지우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모습으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자신감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 거긴 날씨 좋네. 민주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뻣뻣하고 어색했다. 최고야. 오늘 프레젠테이션 완전 대박이었어. 바이어들 반응이 폭발적이야. 아마 이번 계약 문제없이 성사될 것 같아. 지우는 신이 나서 제잘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감탄, 새로 산 명품 가방에 대한 자랑을 쉴 새 없이 늘어놓았다. 민주는 건성으로 맞장구를 치며 흘깃흘깃 수연을 살폈다. 그녀는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몇 분 전까지 저 등을 끌어안고 있었는데 민주는 자신의 셔츠에 남은 희미한 축축함을 느꼈다. 그것은 비에 젖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눈물 자국이었다. 근데 자기 혼자 있는 거 아니네. 옆에 누구 있어? 지우의 예리한 목소리에 민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곤두박질 쳤다. 수연이. 수연이도 같이 있었어. 정말 우리 수연이 보고 싶다. 좀 바꿔줘봐. 지우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기색이 없었다. 그저 순수한 반가움이었다. 하지만 그 순수함이 민준과 수연에게는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민준은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수연 쪽으로 돌렸다. 처제, 형수님이.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언니, 잘 지내보기 좋다. 어머, 수연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밥은 잘 챙겨 먹는 거야? 형부가 안 챙겨줘. 지우의 농담 섞인 걱정에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웃기만 했다. 그 웃음이 우는 것보다 더 슬퍼 보였다. 형부가 우리 수연이 잘 챙겨줘야 하는데 걔 마음 약해서 혼자 있으면 힘들어한단 말이야. 자기야. 듣고 있지? 내 동생 외롭지 않게 잘해줘야 해. 그럼 당연하지. 민주는 로봇처럼 대답했다. 지우의 모든 말이 그들의 죄를 꾸짖는 채찍처럼 들렸다. 그녀의 신뢰와 애정이 담긴 모든 단어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들의 양심을 헤집었다. 몇 분간의 통화는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지우는 선물을 잔뜩 사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랑해라는 인사를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화면이 검게 변하고 집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아늑하고 친밀한 침묵이 아니었다. 와인 향과 빗소리로 채워져 있던 공간은
이제 차갑고 무거운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금 전까지 서로를 갈망하며 바라보던 두 남녀는 이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공범이 되어 있었다. 와인잔에 남은 검붉은 와인은 마치 핏물처럼 보였다. 창밖의 빗소리는 더 이상 낭만적인 배경음악이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들의 섬은 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잠겨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수연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지워진 하얀 가면 같았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다. 쾅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그것은 모든 가능성과 감정에 대한 사망 선고처럼 들렸다. 민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텅 빈 와인병과 2개의 와인잔을 내려다보았다. 행복과 위로의 도구였던 그것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증거품이 되어 있었다. 그는 조금 전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던 자신의 셔츠를 만져보았다. 축축했던 자국은 거의 말라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지워지지 않을 흔적이 그의 손바닥과 그의 셔츠와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는 것을. 그는 무너져 내리듯 소파에 주저앉아 2 손에 얼굴을 묻었다. 현실은 지독하게도 차가웠다. 그날 밤 잠은 2 사람 모두를 외면했다. 지우와의 통화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위태로운 세계에 선명한 균열을 만들었고 그 틈으로 차가운 현실의 바람이 인정사정 없이 파고들었다. 민주는 자신의 침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어둠 속에서 그는 눈을 감아도 뜨어도 온통 수연의 얼굴뿐이었다. 눈물에 젖어 그를 바라보던 상처 입은 눈동자. 그의 품에 안겨 가늘게 떨던 어깨. 그리고 그의 입술을 향해 다가오던 그녀의 붉은 입술. 그 모든 것이 잔상처럼 남아 그의 이성을 끊임없이 공격했다. 그는 죄책감에 몸서리쳤다. 아내를 배신했다는 사실보다 아내의 가장 아픈 동생을 그녀의 슬픔을 이용해서 흔들었다는 자기 혐오가 그를 더욱 괴롭혔다. 수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방 침대에 웅크린 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어둠 속으로 숨으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감각은 더 예민해졌다. 그녀의 등에는 아직도 그를 안았던 그의 단단한 가슴의 감촉이, 그녀의 뺨에는 그의 거친 숨결이, 그녀의 입술에는 닿지 못한 그의 입술의 온기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가 더럽고 추악하게 느껴졌다. 언니의 남편,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받아주고 보듬어준 언니의 남자를 욕망했다. 그것은 그녀의 슬픔에 대한 배신이었고 죽은 남편에 대한 모독이었으며 언니와의 모든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였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듯 했다. 창밖의 빗소리만이 째깍거리는 시계추처럼 2 사람의 고통스러운 밤을 증언하고 있었다. 새벽 3시가 넘었을까. 결국 민주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이대로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는 차가운 맥주라도 한 캔 마시면
이 지독한 갈증과 열기가 좀 가라앉을까 싶어 거실로 나섰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훅 끼쳐왔다. 그는 맥주캔 하나를 꺼내 들고 어둠이 내린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치! 캔 따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차가운 맥주를 단숨에 반쯤 들이켰다.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흐르며 차갑게 타들어가는 감각이 잠시나마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잊게 해주었다. 그가 두 번째 캔을 거의 다 비워갈 무렵이었다. 끽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수연의 방문이 열렸다. 민주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하얀 파자마가 유령처럼 떠올랐다. 그녀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리라. 수연은 거실에 앉아있는 그의 실루엣을 발견하고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돌아가야 할까?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방으로 돌아가는 대신 그를 향해 움직였다. 이 밤. 이 고통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와 가장 먼 곳, 소파 맞은편에 1인용 암체어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며 숨소리마저 죽였다. 거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도시의 불빛은 대부분 꺼져 있었고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오직 이 집, 이 공간만이 깨어있는 섬 같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침묵을 깬 것은 수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이슬처럼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정말 나쁜 년이죠.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유죄의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의 입을 통해 확인받고 싶어 했다. 비난해달라고, 경멸해달라고. 그래서 이 끔찍한 감정의 늪에서 자신을 건져내달라고 애원하는 듯 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에 익숙해진 그의 눈에 희미한 달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 윤곽이 들어왔다. 창백한 뺨 위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또다시 흐르는 눈물이었다. 그녀의 그 한마디는 그가 간신히 붙잡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나쁜 년. 만약 그녀가 그렇다면 그런 그녀를 보고 흔들리고 욕망하고 결국 그녀를 울게 만든 자신은 무엇인가. 그는 그녀를 비난할 자격이 없었다. 그는 마시던 맥주캔을 테이블 위에 3개 내려놓았다. 금속성의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수연은 숨을 멈췄다. 다가오는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집어삼킬 듯 거대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가 자신을 향해 쏟아낼 모든 비난과 경멸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민주는 그녀 앞에 서서 그녀의 가느다란 팔을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 자신을 보게 했다. 그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웠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대답했다. 그는 거칠게 그녀의 입술을 탐했다.
그것은 와인처럼 달콤하지도 영화처럼 낭만적이지도 않았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절박하고 이기적이며 파괴적인 입맞춤이었다. 외로움, 욕망, 죄책감, 연민, 분노,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격렬한 감정의 폭풍이었다. 그는 마치 그녀를 삼켜버릴 듯,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그녀에게 매달렸다. 수연은 처음에는 저항하려는 듯 그의 가슴을 밀어냈지만 이내 그에게 흡수되어 버렸다. 그녀는 그의 셔츠 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그것은 거부의 몸짓이 아니라 거친 파도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필사적인 몸짓이었다. 그녀 역시 이 입맞춤을 통해 자신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잊고 싶었다. 잠시라도 좋으니 이 지독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두 사람의 숨이 가빠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감정이 격해졌을 때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하하. 거친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뒤섞였다. 그들은 몇 걸음 떨어진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집어삼킬 듯 타오르던 열기는 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잔인한 현실만이 남았다.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타액인지 땀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들은 방금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것은 더 이상 감정의 교류나 연민의 포옹이 아니었다. 명백한 배신이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다. 민준의 눈동자에 떠올랐던 불꽃은 꺼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깊은 절망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수연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입술을 손등으로 거칠게 문질렀다. 마치 그의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듯이 미안해. 민준이 간신히 쥐어짜듯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다. 미안하다는 말로 되돌릴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마주본 채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 사이의 공간은 더 이상 좁힐 수 없는 깊은 심연이 되어버렸다. 그들의 발밑에서 신뢰와 도덕과 양심의 모든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두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공범이었다. 죄악으로 얼룩진 밤이 지나고 여지없이 아침이 왔다. 창밖을 때리던 빗줄기는 멈춰 있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겁고 축축한 회색빛 구름에 뒤덮여 있었다. 동이 트며 스며든 희미한 빛은 방금 벌어진 죄악의 현장을 비추는 냉정한 조명 같았다. 민주는 밤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단 1분도 잠들지 못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거실을 둘러보았다. 어젯밤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텅 빈 맥주 캔들, 그리고 그 옆에 덩그러니 놓인 2개의 와인잔. 그것들은 무언의 고발자처럼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기계처럼 몸을 일으켜 그것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캔을 밟아 찌그러뜨리고 와인잔을 꼼꼼하게 헹궈 찬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다. 마치 그렇게 하면
어젯밤의 일도 함께 지워질 수 있다는 듯이. 그가 부엌에서 막 돌아섰을 때 수연이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이미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슬랙스. 단정했지만 핏기 하나 없는 그녀의 얼굴 때문에 마치 상복처럼 보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부딪혔다. 그리고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동시에 서로에게서 시선을 피했다. 어색함이나 죄책감을 넘어선 원초적인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에서 자신들의 추악한 욕망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확인하고 있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수연은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다. 어디가 민준이? 저도 모르게 물었다. 네,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녀는 그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리고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집을 나섰다. 쾅! 닫히는 문소리가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그녀가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집에서, 그리고 그에게서. 어쩌면 그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혼자 남은 집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민주는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줄기를 맞으며 그는 자신의 몸에 남은 그녀의 흔적을 씻어내려 애썼다. 입술에 남은 감촉, 그녀를 끌어안았던 팔의 기억, 그녀의 향기.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물에 씻겨 내려가는 대신 그의 피부 속으로 더욱 깊이 스며드는 듯 했다. 그 역시 이 집에서 탈출해야 했다. 그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일요일이었지만 그는 회사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일이 손에 잡힐 리 없었지만 적어도 이 질식할 것 같은 공간보다는 나을 터였다. 그가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던 바로 그때였다. 디리리리, 디리리리. 현관 도어록에서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났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은 없었다. 가사 도우미는 내일 오기로 되어 있었고 수연은 방금 나갔다. 그렇다면 설마 그의 뇌리에서 최악의 가능성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문이 활짝 열렸다. 서프라이즈! 문 앞에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지우가 서 있었다. 그녀는 세련된 트렌치코트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면세점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다. 민준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는 아무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흑백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아내의 웃는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자기야 왜 그래? 유령이라도 본 사람 같네? 나 보고 안 기뻐? 지우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민준의 뺨에 가볍게 키스하고 그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보았다. 어머, 일요일인데 어디가 내가 온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지우 씨. 어떻게 내일 온다면서? 민주는 간신히 말을 뱉어냈다. 혀가 굳어버린 듯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최종 협상이 어제 저녁에 극적으로 타결됐거든. 그래서 제일 빠른 비행기 타고 바로 날아왔지. 우리 남편이랑 동생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그녀는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며 거실로 향했다. 그녀의 활기차고 밝은 에너지는 집안의 무겁고 어두운 공기와 기괴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그녀는 소파에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집 안을 휙 둘러보았다. 수연이는 방에 있나? 아니, 걔는 잠깐 바람 쐬러 나갔어. 그래, 어머,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해? 내가 없는 동안 대청소라도 했나 보네. 지우의 모든 말은 순수했지만 민준에게는 날카로운 신문처럼 들렸다. 그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수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아마 잊은 물건이 있어서 다시 돌아왔거나 혹은 갈 곳이 없어 집 주변을 맴돌다 돌아온 것이리라. 그녀는 거실에 서 있는 지우를 보고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어머, 수연아 잘 다녀왔어. 지우가 반갑게 그녀를 맞았다. 수연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언니와 형부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겁에 질린 사슴처럼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연극의 시작이었다. 민준과 수연은 들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평범함을 연기해야 했다. 민준은 애써 웃으며 지우의 짐을 받아들었고 수연은 뻣뻣한 동작으로 언니에게 다가가 포옹했다. 언니, 왜 말도 없이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그랬지? 우리 동생, 언니 없어서 외로웠지? 지우는 수연의 등을 토닥이며 다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찡그려졌다. 그녀는 예리한 감각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품에 안긴 동생의 몸이 차갑게 굳어 있다는 것과 미세하게 떨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예리한 눈은 이내 집안의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평소보다 말이 없고 행동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동생은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마치 투명한 유리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서로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었다. 지우는 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파리에서의 무용담을 늘어놓고 쇼핑백에서 선물을 하나씩 꺼냈다. 자, 이건 민준 씨 거. 당신이 좋아하는 브랜드 시계야. 그리고 이건 수연이 넣어줄 스카프. 내 하얀 얼굴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그녀는 스카프를 꺼내 직접 수연의 목에 둘러주었다. 수연은 그녀의 손길이 닿자 움찔하며 몸을 뒤로 뺐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지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웃음기는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완벽하게 정리된 테이블. 평소의 민준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다. 그리고 주방 싱크대 선반에 나란히 엎어져 있는 2개의 와인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손님 접대용 크리스털 잔이었다. 민준은 혼자서는 절대 저 잔에 술을 마시는 법이 없었다. 작은 퍼즐 조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남편과 동생의 어색한 태도, 지나치게 깨끗한 집, 그리고 2개의 와인잔. 지우는 다시 웃었다.
하지만 이번의 웃음은 이전과는 다른 서늘한 기운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겁에 질린 두 사람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가볍게 물었다. 근데 이상하다. 집 안 공기가 왜 이렇게 무거워 둘이 싸우기라도 했어. 그녀의 질문은 거실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민준과 수연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들은 얼어붙은 채 미소를 짓고 있는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지우의 질문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 같았다. 웃는 얼굴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던져졌기에 그 예리함은 더욱 치명적이었다. 민준과 수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본능적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과장되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 싸우긴 누가 싸워. 당신 온다고 해서 집 청소하느라 둘 다 녹초가 돼서 그렇지. 안 그래, 처제? 그는 수연에게 필사적인 눈빛을 보냈다. 수연은 거의 울기 직전의 얼굴로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언니, 형부랑 같이 집 청소했어요. 그들의 변명은 어설펐고 호흡은 맞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 그랬구나. 우리 남편이랑 동생 힘들었겠네. 고마워. 라며 활짝 웃었다. 마치 그들의 말을 완전히 믿는다는 듯이.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분석의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냥감을 발견한 암표범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끈질기게 두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피곤할 법도 한데 손수 저녁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나섰다. 그녀는 파리에서 사온 트러플 오일과 고급 치즈를 꺼내 놓으며 두 사람을 주방으로 불러들였다. 오랜만에 새 식구 모였는데 근사하게 먹어야지. 민준 씨는 와인 좀 따라주고 수연이는 샐러드 만드는 것 좀 도와줘. 주방은 좁았다. 피할 곳 없는 그 공간 속에서 세 사람은 위험한 동선을 그리며 움직였다. 지우는 그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녀는 일부러 민준과 수연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연출했다. 수연아, 저기 선반 맨 위에 있는 파스타 접시 좀 꺼내줄래? 키가 안 닿네. 수연이 까치발을 들고 힘겹게 팔을 뻗자. 지우는 민준을 향해 말했다. 자기야, 뭐 해? 동생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좀 도와줘. 민준은 마지못해 수연의 등 뒤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몸에 손끝 하나 닿지 않으려고 최대한 거리를 둔 채 팔을 뻗어 접시를 꺼냈다. 그 짧은 순간 그는 숨을 참아야 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온기에 수연의 어깨는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지우는 야채를 써는 척하며 거울처럼 반짝이는 칼날에 비친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식탁은 지우가 만든 화려한 음식들로 가득했지만 민준과 수연에게는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반면 지우는 최고의 연기자였다. 그녀는 유쾌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파리에서 만난 동료가 있는데
남편이 완전 일중독이래. 아내한테 너무 무심해서. 그 동료가 한동안 엄청 외로워했나 봐. 그녀는 파스타를 우아하게 말아 올리며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말했다. 그래서 그런가? 잠깐 다른 남자한테 마음이 흔들렸었대. 물론 금방 정신 차렸지만 근데 나는 그 친구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 사람은 누구나 외로우면 잠시 괴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안 그래? 그녀는 그 말을 하며 먼저 수연을, 그 다음엔 민준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그 시선은 가볍지만 정확하게 두 사람의 양심을 겨누고 있었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든 포크를 꽉 쥐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들었다. 수연은 아예 고개를 숙인 채 접시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귓불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두 사람의 반응을 확인한 지우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남은 것은 결정적인 증거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직접 그 증거를 만들기로 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시원한 물이 담긴 유리저그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수연의 잔에 물을 따라주는 척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손을 미끄러뜨렸다. 어머! 그녀의 짧은 비명과 함께 차가운 얼음물이 담긴 저그가 기울어지며 그 내용물을 고스란히 수연의 무릎 위로 쏟아냈다. 수연이 차가움에 놀라 짧은 비명을 질렀다. 하얀 블라우스와 검은 슬랙스가 순식간에 흠뻑 젖어버렸다. 그 다음 순간 모든 것은 슬로우 모션처럼 벌어졌다. 지우가 어머, 미안해, 내가 손이 미끄러졌네 라며 과장된 목소리로 외치기도 전에 민준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숨길 수 없는 깊은 염려가 어려 있었다. 괜찮아. 그는 식탁 위에 있던 냅킨을 한 움큼 집어들고 수연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흠뻑 젖은 그녀의 바지를 직접 닦아주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빨랐고 본능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다정했다. 그것은 이제 형부가 처제를 챙겨주는 행동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여인이 다쳤을 때 한 남자가 보여주는 무의식적인 보호 본능이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고 고요했다. 그 눈동자 속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탁 하고 제자리를 찾아 들어갔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보았다. 쏟아진 물에 놀란 수연의 얼굴,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 당황하며 어쩔 줄 모르는 민준의 얼굴, 그녀를 향한 그의 본능적인 움직임, 냅킨을 쥔 그의 손의 떨림, 그리고 괜찮아 라고 묻는 목소리에 담긴 숨길 수 없는 애틋함까지 바로 그거였다. 그가 지난 몇 년간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종류의 표정과 목소리였다. 그 순간 지우의 머릿속에서 모든 의심은 차갑고 단단한 확신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가면을 썼다. 언제 그랬냐는 듯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 수연아, 옷 다 젖었네. 어떡해.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다. 얼른 방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어. 감기 들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무랄 데 없이 완벽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소름 끼쳤다. 수연은 거의 울기 직전의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괜찮아요? 언니! 라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도망쳤다. 식탁에는 민준과 지우, 단둘만이 남았다. 민준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멍하니 수연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눈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들켜버렸다. 나의 지우는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유리 저그를 주워들었다. 그녀는 민준을 내려다보며 아주 조용하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들 둘 참 보기 좋네. 내가 없는 동안 서로를 아주 잘 보살펴 준 모양이야. 그녀는 보살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 말에 담긴 경멸과 조소를 민주는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하늘은 이미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거대한 노을을 예고하고 있었다. 식탁은 전쟁이 끝난 폐허처럼 어지러웠다. 수연이 사라진 후 민준과 지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시간은 멈췄고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침묵을 깬 것은 지우였다. 그녀는 무너진 병사를 수습하는 장군처럼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닥에 쏟아진 물을 닦고 젖은 냅킨을 치웠다. 그녀의 모든 동작에는 감정의 동요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기계적인 침착함이 민준에게는 그 어떤 분노의 고함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거실로 가요.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건조한 사무용어 같았다. 민주는 홀린 듯 그녀를 따라 거실로 향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맞은편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다. 마치 취조실에 마주 앉은 형사와 용의자 같은 구도였다. 민주는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았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2개의 선물 상자를 바라보았다. 파리에서 사온 남편을 위한 시계와 동생을 위한 스카프. 그녀가 베푼 애정과 신뢰의 상징이었던 그것들은 이제 끔찍한 배신의 증거품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준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텅 빈 공허와 차가운 경멸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거짓말은 하지 마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적어도 마지막은 진실로 끝내고 싶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마지막 예의예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도, 부정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이미 끝나 있었다. 언제부터였어요? 내가 묻고 있잖아요. 박민준 씨. 언제부터 내 동생을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했냐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민주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침묵에 지우는 피식 하고 짧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경멸과 자기 자신에 대한 조소가 섞여 있었다. 하긴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언제 시작됐는지가 아니라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녀는 몸을 소파 깊숙이 기댔다. 그리고 마치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하는 듯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서로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비즈니스 파트너는 될 수 있어도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는 부부는 될 수 없게 되었다는 거. 그녀의 시선은 민준을 넘어 통유리창 밖의 어두운 도시를 향해 있었다. 나는 내 일이 중요했고 내 성공이 중요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였겠지. 우리는 서로에게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그건 그냥 서로의 무관심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이었어. 우리는 서로를 이 집 안에 방치했던 거야. 천천히. 고독이라는 독에 중독되도록. 그녀는 다시 민준을 보았다. 그래서 당신. 내 동생을 본 거구나. 상처 입고 위태롭고. 그래서 당신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 아이를 당신이 내게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연약함을 당신이 채워줄 수 있는 빈틈을 가진 그 아이에게서 위로를 찾았던 거겠지. 그녀의 분석은 너무나도 정확해서 민주는 심장이 도려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 씨, 그건 사랑이 아니야. 당신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이기심이지. 당신은 내 동생을 위로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상처를 이용해서 당신의 공허함을 채웠을 뿐이야. 당신은 내 동생을 2번 죽인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는 나약한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했다. 민주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맞아. 당신 말이 다 맞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비겁했고 이기적이었어. 내 외로움을 핑계로. 당신과 그리고 처제를 배신했어. 처음에는 연민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의 슬픔이 나를 위로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 아이 옆에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으니까. 그건 명백한 내 잘못이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것은 그의 첫 번째 진실된 고백이었다. 그 고백을 들은 지우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2 사람의 결혼 생활이 그들이 함께 쌓아 올렸던 모든 시간과 신뢰가 산산조각 나며 먼지처럼 흩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한참 후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선물 상자 2개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심을 굳힌 듯 민준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다. 이제 당신들이 뭘 할 건지 물어볼 차례인데 그럴 필요도 없겠네. 그녀는 몸을 돌려 침실로 향했다. 민주는 그녀가 무슨 행동을 할지 몰라 불안한 눈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좇았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나왔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후였다. 우리 여기까지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혼 서류처럼 차갑고 명확했다. 이 집은 당신이 가져요. 나는 내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위자료는 필요 없어. 나는 당신에게서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돌려받고 싶으니까. 그녀는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붙잡을 자격이 없었다. 문이 열리기 직전 지우는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멸도, 분노도, 슬픔도 아닌 아주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 당신 후회해?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떨궜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대답해주고 있었다. 됐어. 잘 살아.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철컥. 문이 닫혔다. 민주는 혼자 남았다. 완벽한 정적. 그가 그토록 지겨워했던.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그의 것이 되어버린 정적 속에서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의 방문을 열었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 역시. 그들이 거실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동안 조용히 짐을 챙겨 떠난 후였다. 그녀가 쓰던 침대는 호텔 방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침대 위에는 지우가 선물했던 스카프 상자가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민주는 거실로 돌아왔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남겨진 시계 상자에 머물렀다. 아내와 처제, 그가 사랑했고 상처 줬던 두 여자는 모두 떠났다. 그들의 흔적은 오직 이 두 개의 선물 상자뿐이었다. 그는 소파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흘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저 텅 빈 집, 텅 빈 마음으로 자신이 부숴버린 모든 것들의 잔해 속에서 망연자실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외로움이 이제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그의 삶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었다. 시작도, 끝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고독, 그것이 그의 죄에 대한 형벌이었다.